935년 11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의 마지막 왕이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은 채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고려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왜 신라는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권은 어떻게 분열된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에 짧게 서술된 후삼국 통일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외교와 배신, 혼인과 화합의 진짜 역사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교과서는 왕권이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간략히 서술하지만 실제 그 과정은 18년에 걸친 치밀하고도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신라가 스스로 망한 그날, 고려 500년의 진짜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9세기 후반 신라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왕권은 무력해졌고 지방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사실상 분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성여왕 제2기간인 887년부터 897년 사이, 신라 조정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농민 반란을 진압할 군사적 역량조차 상실했습니다. 특히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 지배체제의 균열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으로 이후 각지에서 독립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귀족들은 왕위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 사이 지방은 군사력을 가진 호족들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였습니다. 견훤은 900년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에 후백제를 세우며 백제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신라의 원한을 품은 서남부 호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궁예는 901년 후고구려를 건국하였으며 이후 국호를 마진과 태봉으로 바꾸고 철원을 도읍으로 사마강원과 경기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래볼 미륵의 화신이라 칭하며 독자적인 불교 왕권 이데올로기를 내세웠지만 점차 광기를 드러내며 신하들을 무고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예의 폭정이 절정에 달하면서 그는 관신법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주장했고 이에 아무도 진심을 드러낼 수 없는 공포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심지어 궁예는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마저 역모를 꾸민다는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으며 이는 측근들의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궁예의 가장 유능한 장수였던 왕건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섭니다. 그는 송악의 유력 호족 출신으로 수군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전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918년 6월, 홍유,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4명의 핵심 장수들이 왕건을 찾아와 거사를 제안했고 왕건은 3번의 사양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918년 왕건은 쿠데타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로 도읍을 자신의 본거지인 송악으로 정하며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역사적 정통성의 선언이었으며 왕건은 스스로를 고구려 부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왕권 즉위 초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산재한 호족들은 새 왕조에 대해 관망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실질적인 통제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왕건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였습니다. 견훤은 노련한 전략가로서 왕건보다 먼저 군사력을 키워 한반도 서남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 강력한 적과 맞서기 위해 군사력만이 아니라 외교와 혼인을 통한 호족포섭이라는 독특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이 혼인 정책은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 29명의 딸과 혼인하여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 혼인들을 통해 왕건은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얻었으며 이 자녀들은 각 지역 호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살아있는 외교적 끈이 되었습니다. 혼인만으로 포섭이 어려운 경우에는 왕시성을 하사하거나 관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호족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연한 포용 정책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러나 외교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927년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기습 침공하면서 후삼국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927년 9월, 견훤은 대군을 이끌고 경주를 기습 점령하였고 당시 신라 왕인 경혜왕을 유명한 연회장이었던 포석정에서 강제로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석정은 신라 귀족들이 술잔을 물 위에 띄우며 연회를 즐기던 공간이었는데
견훤이 침공할 당시 경혜왕이 그곳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었다는 기록은 신라의 무기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견훤은 경혜왕을 자결하게 하고 왕족인 김부를 세왕 경순왕으로 옹립한 뒤 신라의 보물과 왕실 여성들을 약탈하여 후백제로 돌아갔습니다. 급보를 받은 왕권은 즉시 구원군을 이끌고 남하했지만 이미 견훤의 군대는 경주를 유린하고 후퇴하는 중이었습니다. 왕권은 퇴로를 막기 위해 대구 지역의 공산으로 견훤군을 추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건국 이후 왕권 최대의 위기가 된 공산 전투의 서막이었습니다. 927년 10월 공산 전투에서 왕권은 견훤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 직전의 위기에 처했으며 고려군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왕건이 신복 신순겸이 왕건이 갑옷을 대신 입고 스스로 왕인 척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순겸은 견훤의 군대에게 왕권인 것처럼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고 그 덕분에 왕권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순겸과 함께 전사한 김락을 포함하여 공산 전투에서 고려는 최정의 장수들을 잃었으며 왕권은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평생 가슴에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공산 패전 이후 왕권은 신중하게 전력을 재정비하며 결정적 반격의 기회를 노렸고 그 기회는 3년 후인 930년 고창, 오늘날의 안동에서 찾아왔습니다. 930년 1월 고창 전투는 후삼국 통일 전쟁의 결정적 분수령이 된 전투로 왕권은 이 전투에서 견훤에게 통쾌한 서력을 안겼습니다. 당시 안동 지역 호족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 이른바 삼태사가 고려군을 지지하며 지역 민심을 결집시킨 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 8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고 이 대패로 견훤은 경상도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했습니다. 고창 전투 이후 경북 일대의 호족들이 연이어 고려에 귀부하면서 전략적 주도권이 완전히 왕권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동 삼태사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세 성씨의 시조가 바로 이들입니다. 전세가 기울자 견훤의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계 문제를 둘러싼 부자 갈등이 후백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견훤에게는 맏아들 신검, 둘째 양검, 셋째 용검, 그리고 막내 금강이 있었는데 견훤은 총명하고 인자한 금강을 특히 총애하며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맏아들 신검은 935년 3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후백제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폐된 견훤이 그해 6월 금산사를 탈출하여 향한 곳은 놀랍게도 숙적왕건이 고려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원망이 아버지의 자존심을 이긴 선택이었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극진하게 예우하며 상부라는 최고의 칭호를 내리고 양주를 시급으로 하사했으며 모든 신하들이 그 위에 서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우대함으로써 후백제 민심을 흡수하고 신검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훤이 왕권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은 한반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하무적으로 여겨졌던 후백제의 창업주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건이 이 극적인 관용은 이후 통일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항복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한반도 전체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후백제 내부의 혼란과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는 동안 고려는 통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차분하게 갖추어 나갔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935년 여름부터 경순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고려에 귀부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신라의 실질적인 영토는 경주 일대에 불과했으며 군사력은 이미 고려나 후백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아 나라가 이미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없는데 힘없이 버티다 백성들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참아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귀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 가진 진정성 있는 고민을 보여주는 동시에 천년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가슴 아픈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가 항복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며 아버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이태자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하늘의 뜻이 있겠지만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귀부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 마이태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궁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초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마이태자라는 이름 자체가 삼배옷, 즉 마이를 입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만국의 왕자가 유복한 3대신 절개와 고행을 택했음을 상징합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백관을 거느린 채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행차하여 왕권에게 항복 문서를 올렸습니다. 경순왕의 항복 행렬은 30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해지며 수레와 말이 길을 메웠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단 한 번의 전투 없이 스스로 나라의 문을 닫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왕권은 경순왕에게 정승공이라는 최고의 관직을 내리고 자신의 딸 낙랑공주와 혼인시켰으며 경주 일대를 시급으로 하사하는 파격적인 우대 조치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왕권은 신라의 종묘 제사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신라 귀족들이 고려 조정에서 관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신라 지배층의 저항감을 최소화했습니다. 신라의 자발적 항복은 왕건이 화합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잔인한 정복보다 관용과 포섭으로 상대방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천년 신라의 종언은 패배가 아닌 선택이었기에 고려와 신라의 통합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라가 고려에 귀부하자 남은 것은 후백제의 신검 정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과 민심 위반으로 이미 후백제의 운명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936년 9월, 왕권은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 스스로 고려에 귀부한 견훤을 앞세우고 후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통일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1~2천 전투는 오늘날 경북 구미 일대의 선산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고려군과 후백제군 수만 명이 맞붙은 이 대규모 전투에서 후백제군은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2천 전투는 당시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야전이었으며 이 하루의 전투로 20여 년에 걸친 후삼국의 혼란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신검은 전투에서 패하고 도주하다 며칠 뒤 항복했으며 왕권은 신검에게도 특유의 관용을 베풀어 처형하지 않고 관직을 내렸습니다. 936년 왕권은 후삼국 통일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918년 고려를 건국한 지 18년 만에 분열된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다시 통합하는 역사적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의 소식을 들은 견훤은 기쁨과 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신을 유폐시킨 아들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견훤은 황산불사, 오늘날 충남 논산의 개태사 인근에서 숨을 거두었으며 왕권이 직접 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왕건이 후삼국 통일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용서와 포용, 통합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통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29명의 호족딸과 혼인한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나라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당대에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훈유 10조는 고려 왕실이 지켜야 할 10가지 정책 방향을 담은 문서로 그의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중한 역사 기록입니다.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내리고 귀부해온 이들에게도 관직을 주며 심지어 적국의 왕까지 예우하는 왕건의 방식은 고려가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935년 신라의 자발적 항복과 936년 후백제의 군사적 패배로 완성된 고려의 통일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 통합의 사례로 지금도 평가받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통일 이후 왕건이 가장 큰 고민인 수십 명의 왕비와 왕자들 사이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를 둘러싼 왕실 내부의 갈등을 다룰 것입니다. 왕건이 숨을 거두자마자 왕실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왕건이 아들들이 벌이는 혈투와 고려, 왕권 확립의 처절한 역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